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매겼던 25% 그대로입니다. 늦춘이 많이를 놓고 몇 주째 왔다 갔다 하다 유예 마감 하루를 앞두고 3주 연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마저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25%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라면서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와는 별도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면 그에 상응해 관세를 추가로 받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협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든다면 관세를 일절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몇 주 안에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내용보다 형식이 더 놀라웠습니다. 국가원수의 서명이 담긴 외교문서 원문을 상대국에 보내기도 전에 그것도 소셜미디어로 공개하는 건 기상천외하다는 반응이 당장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기행의 연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미루면서 우리에겐 20일 남짓 협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얼마나 얻을지가 관건인데요. 오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47억 달러.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판매 금액입니다. 대미 수출 1위 자동차에 이어 2위 반도체,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 철강까지 세 품목을 합치면 대미 수출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 봄부터 자동차의 25%, 철강의 50%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당장 올 하반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철강 수출이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부터 대부분 품목의 상호관세 25%를 매긴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자동차, 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상호관세도 낮춰야 하지만 비중이 높은 이들 품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미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품목별 관세를 철폐하거나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예외라든가 아니면 대폭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여러 번.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내놓으며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산품 시장 개방은 쌀보다는 농민 반발이 덜한 품목의 수입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재건을 내건 트럼프 정부에게 필요한 조선과 에너지, 바이오 분야 협력, 또 방위비 부담 문제도 협상 카드로 거론됩니다. 대미 산업협력 패키지, 그리고 방위비, 그리고 환율 관련한 정책 공조 등 큰 틀에서 윈윈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협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또 산업부는 각 업종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며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이제 3주가량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익이 먼저라며 최적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시점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 통상, 경제부처 차관들과 대통령실 주요 경제참모들이 모두 모였는데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속한 협의가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타결 시한을 맞추느라 우리가 손해를 봐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3주의 시간을 번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트 전체에서 압박 수비를 벌이는 농구 경기 전략처럼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수준에서 미국 측과 협의해 최대한 협상안을 다듬은 뒤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선다는 겁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무부 장관과 실무 협의를 벌이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국무회의와 방위산업 관련 토론회 등 공개된 행사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관세 협상이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속도보다 국익에 방점을 두고 정상회담 시기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인도 등 교역 규모가 큰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진행 중인 만큼 전체적인 협상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트럼프의 서한 공개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아마 일본 아닐까 싶습니다. 7번이나 미국을 찾아 교섭을 했는데도 오히려 당초 발표보다 관세가 더 오르면서 안 그래도 대지진설로 분위기가 안 좋은 마당에 경기 후퇴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시바 총리가 직접 매우 유감이란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율 25%라는 서한을 받은 일본은 오전 일찍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すでに課している追加関税に加え、関税率の引き上げを発表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당초 4월에 발표한 24%보다 오히려 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서한을 받을 대상 14개국 중 세율이 오른 건 일본 외엔 말레이시아뿐입니다. 7번의 방미 교섭이 무색해졌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안이한 타협을 피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30%야 35%ではなく事実上据え置きするものであり、かつ協議の期限を延長する.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25% 추가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는 가격 유지를 위해 5월 대미 수출 가격을 1년 전보다 25% 낮춰 그만큼 수익이 줄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국내 생산량을 줄이는 등 관세 영향이 산업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견고했던 관광 수입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7월 대지진설로 약 5,600억 엔, 한국 돈 약 5조 3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관광객 감소는 상당한 타격이자 완만한 경기 후퇴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로 수출까지 타격을 입으면 경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킬 건 지키겠다지만 트럼프는 쌀 시장을 개방하라는 노골적인 불만도 여러 번 드러낸 바 있습니다.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出せるカードをどういうふうに魅力的にトランプに見せるかっていう経済学ではなく心理学の世界になっていると. 일본 정부는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선거입니다. 유권자와 트럼프 양쪽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도 쌀도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가를 띄우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포럼 이전부터 소위 치고 나갔다는 과거 삼부토건 직원의 녹취가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는 시작점이 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이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1,200조로 추산된다고 홍보했고 주가는 5배가량 치솟았습니다. 특검은 당시 재건 포럼에 직접 참석했던 삼부토건 전 직원 황모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부토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해온 황 씨는 우크라이나 포럼 의혹을 풀어낼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MBC가 확보한 황 씨와 삼부토건 직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황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포럼 참석 이전부터 이른바 치고 나갔다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기재부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원희룡 장관한테 좀 밀린 것 같아. 해당 녹취에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역할로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도 등장합니다. 중간에 무슨 협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다리를 놨지. 삼부토건이 포럼 참석 이전부터 민간 단체와 짜고 주가 띄우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특검도 해당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신규철 삼부토건 전 경영본부장과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오늘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내일은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참석하게 된 계기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부토건 경영진과 실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취재진은 원 전 장관에게 삼부토건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배경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전격 나선 겁니다. 수색 마치신 건가요? 혹시 끝난 건가요? 특검은 오늘 윤 의원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직접 명 씨와 통화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특검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윤 의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하면서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배우자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에 대해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여러 개 제시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이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V, 즉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맞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소환한 김 전 차장에게
텔레그램 대화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김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한 메시지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했는지까지 조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답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비아폰 통화 기록과 보안 메신저 내역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내일 영장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차장을 압박하거나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소위 VIP 경로설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으로 꼽혔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오는 11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변경됐다는 게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실제 이 회의 직후 대통령실 명의 전화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예정됐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하고 사건 이처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론하는 사람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왜 보좌가 들었어? 또 보좌가 들었고 상의하지 않았지?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땐 대답을 안 합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조태용 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회의에 참석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들도 줄줄이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새로운 메모,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친필 메모에는 앞서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던 것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수첩보다 더 구체적인 수첩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계엄의 전말을 밝히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첫 페이지에는 총선 후 입법을 해서 실행 쉽지 않다며 싹을 잘라버리는 방식을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소야대 시 30명에서 40명을 조기 구속해야 한다는 계획도 제시돼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 새로 확인된 노 전 사령관의 친필 메모에선 더 구체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주당을 가짜 국회 다수당으로 지칭하면서 민주당 의원 중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런 선거 시스템으로 차후 대선 등을 치룬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적었습니다. 선관위 차원의 선거 부정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세력이 다수당이 돼 입법 주도권을 갖는 건 아예 불가능해서 계엄 외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깔린 걸로 해석됩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서 2차례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친필 메모를 보면 이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 재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면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는 것으로 노 전 사령관 주장처럼 압도적인 우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첩의 필적 감정을 위해 노 전 사령관이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조사에 적은 글씨를 대조했지만 감정 불능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7장짜리 자필 메모로 필적 감정이 다시 이루어지면 수첩의 작성 경위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보신 것처럼 메모에선 계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노상원 씨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MBC가 확보한 초기 진술에선 자신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을 말려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면서 마치 계엄 계획을 몰랐던 것처럼 잡아떼던 모습도 확인되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합참 결심지원실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4차례 통화했습니다. 1시 40분 전후 3차례, 윤 전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을 떠난 뒤인 2시 43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김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수사 초기 이뤄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통화에 대해 마치 계엄 계획을 몰랐던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형님, 지금 TV를 보니까 난장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작전을 하셨냐? 박근혜 탄핵처럼 될 텐데 또 우리가 그런 꼴을 봐야 되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V가 한다고 해도 말려야 하지 않느냐? 출동한 특전사 등 군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까지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모의했는데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잡아뗀 겁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 친필 메모에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검사, 판사,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 탄핵으로 사법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맞냐며 대통령의 선택지는 최후의 수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노 전 사령관을 불러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 수첩에 적힌 외환죄 관련 부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피의자인데도 넉 달 동안 자유의 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차량을 탄 채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 법정 앞 지상 출입구로 걸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문이 열리는 321호 법정은 파면 이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습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취재진이 가까이 접근해 질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정대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을 맡은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의 최후 진술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만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 재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입니다. 내란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한 차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검의 소환에 응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신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경호는 일체 중단되며 당장 목요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선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뒤늦게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했어야 했다며 항명하지 못한 걸 자책하기도 했는데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특검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혐의 부인보다는 선처 호소로 입장을 바꾼 걸로 해석됩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빼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방첩사를 지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계엄 선포 전부터 내란에 함께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서버를 떼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서버를 카피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7달이 지나서야 여인형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시계엄이 불가능함을 직언했지만 역사적 퇴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해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된 데다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자 태도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됐다며 더 이상의 증인신문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위에 상응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다만 명령에 따른 방첩사 부대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